굉장한 혁신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문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복지와 생활을 분리시켜서 얘기하고, 근데 복지는 수단입니다. 복지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지는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과 복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활과 복지는 일체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어떤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그 설명을 듣긴 하겠지만 그 앞에 있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2010년도에 복지라는 단어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단어와 같이 왔냐 하면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와 같이 왔어요. 당시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김상곤 후보님께서 무상급식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2017년이니까 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제도로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과잉복지니 복지만국론이니 또는 불필요한 복지 포퓰리즘이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정리되지 않은 복지 용어들이 굉장히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복지에 대한 개념 정리와 더불어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처음 조직하면서 이것이 작은 출발이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더 전진하면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지국가 그러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복지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부러움을 사는 나라이지만 스웨덴은 1930년부터 1970년까지 40년의 세월에 걸려서 오늘의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육혁명국가, 이렇게 교육복지국가 이렇게 하는 핀란드라는 나라도 오늘의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150년의 세월을 흘려서 만들었습니다. 농업국가라서 부러움을 받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도 덴마크의 오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만드는데 얼마의 세월이 걸렸냐면 1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짧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성원들이 합의를 이뤄나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그 의미가 있고 지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는 이런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상급식이 시작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희 아들과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주어야 되느냐. 근데 그 논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복지는 보편적으로 그 사회 성원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다른 말로 하면 잉여적 복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혜적 복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보듬어주는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복지라고 하는 보편성,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희 아들에게도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회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들이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 상위 10%를 잘라봤어요.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 우리 전체 소득세를 내는 거에 64%입니다. 상위 소득자 20%를 잘라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는 소득세의 84%입니다. 그럼 결국 80%의 국민은 16%의 세금, 어쩌면 40% 이하의 국민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되고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자식들, 당신들 손자들은 또 돈을 내고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게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기여한 만큼, 아니면 내가 기여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 때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연코 복지는 일부의 세력 또는 부분적인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때 그 복지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의료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의료개혁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치과라는 영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2개가 잘라졌을 때 2개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서 붙여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의료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지만 미국은 선택적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병이 걸리면 죽어야 하고, 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2개 잘려지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처해 있는데, 미국의 실제 의료 실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이 진짜 의료 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까, 구조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료 빈곤층이 일부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지지율은 바닥으로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공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공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보편적 복지제도가 아니라 잉여적 복지제도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즉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도. 그래서 미국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면 부자 거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게 자리 잡힙니다. 그래서 의료개혁법안이 통과됐으면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 의료 빈곤층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서는 뭐냐 하면 내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오바마가 지지도가 급락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한번 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굉장히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또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그 혜택은 골고루 누리는 게 공산주의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왔단 말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념적으로 보자면.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 혜택 안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내가 아프면 무한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보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즉 60%의 보장성으로 인해서 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건강불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떨까? 내가 아프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많은 중병에 걸리면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고민, 이것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는 잘 되어져 있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성을 높여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강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여주라는 사회에서 소아과 전문병원이 없는 거, 산부인과가 없는 거, 공공의료제도가 약한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 하나 빠뜨리고 있습니다. 요구는 있는데 이 요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부들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뭐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면 정치 불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험제도 없던 거 만들어낸 겁니다. 무상의료제도, 무상급식제도 없던 거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제도들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할까요? 정치적 영역에서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제들을 정치적 영역에서 감당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여기에 모여 계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질 때, 그래서 마음이 모여져서 그것이 정치권의 압력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를 고민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여주시 의회에서 여주 어머니들의, 젊은 어머니들의 소아과 전문병원이 부족한 것부터 출발했지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열린 강연회라는 폭을 넓혀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주시에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요구들을 해나갈 것인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모아서 현실화시킬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우리들의 모든 의지가 모여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모여지면 여주시 의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 이후로 여주시 집행부도 함께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강연의 1, 열린 강연의 2, 열린 강연의 3, 이렇게 해서 여주 시민의 마음을 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소아과 전문병원이 부족했던 것,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을 좀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권리를 찾아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여주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여주의 변화와 발전,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